자, 안녕하십니까. 황성훈 선생입니다. 자, 3주 5일차. 자, 그 다음에, 내일이 5권 3주 5일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 5일차. 지금까지 난이도에 비하면, 좀 다소 어려웠던 지문 세트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들을 놓고 우리가 공부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자,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걸 연습하시는 게 이 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전달사항이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2.5단계 거리두기가 일주일 더 연장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 주는 저희가 요번 주까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서라도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쉬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말부터 요번 주말에 실시간 수업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 주부터 학교별로 아마 수업을,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듣고 좀 약간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하얘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선생님도 살면서 여러 위기를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항상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그 상황을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주먹 놓고 그냥 손 놓고서 내려놓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자, 마음이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 황소웅입니다. 두고 봐십시오. 이 상황도 제대로 극복해낼 겁니다. 알겠죠? 자,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주 5일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카메라가요. 자, 사실 재작년 고3 3월달 모의고사인가요? 그때 우리가 킬러 지문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을 미리 공부를 해놨다면 그 킬러 지문에 대해서 그 킬러 지문이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좀 접근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한 가지 사물 그대로 있을 때는 순수한 하나의 사물이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었을 때 그 사물을 존재의 차원에서 의미의 차원으로 탈바꿈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물이 촬영이 됨으로써 그 사물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차원으로 바뀐다? 의미의 차원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밖에 지금 약간 가을 날씨가 되는데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그냥 나무는 뭐예요? 그냥 존재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그 나무를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면 그 사진 속에서 뭔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됐을 때 그 사물은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차원으로? 의미의 차원으로 그 대상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즉, 사진으로 찍힌 사물 자체가 아닌, 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닌 무엇을? 의미를 갖는 사물이 되는데, 이처럼 어떤 사물이 의미를 갖는 사물로 만드는 것을 무슨 작업이라고 한다? 영상화 작업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순화시키자. 자, 어떤 대상을 촬영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영상화 작업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사진가는 영상화 작업을 위해서 알맞은 피사체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앵글이나 거리를 결정하고 노출을 주며 셔터를 누르는 등 다양한 조작 행위를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죠? 영상화 작업이죠. 너무 빠른가요? 정리해볼까요? 자, 찍을 대상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대상과의 거리를 결정하고요. 빛에 노출도 주고 셔터를 누르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촬영 행위, 조작 행위라고 하죠. 자, 이 코로나사 때문에 별걸 다 샀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실시간에 뭔가 카메라를 찍어야 돼갖고 캠코더까지 구매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영상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좋아요. 오케이, 다음 주부터 좀 어떻게 캠코더까지 구매했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뭘까요? 렌즈겠죠. 렌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좋아요. 사진관의 모든 의식을 렌즈를 통해서 의미화되기 때문에 존재의 차원에서 의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렌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의 카메라에 전에 기록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시각에 전혀 없는 무슨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수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펜 포커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아웃 포커스. 자, 여기다 동그라미 좀 쳐봐. 자, 근데 동그라미 쳤는데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지 말자. 자, 여러분들 천문반에서 뭐예요? 자, 영상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상화 작업이요, 렌즈가 있는데요. 우리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시각이 느낄 수 없는 특수한 효과를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펜 포커스와 아웃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대상의 어떤 점을 나열해놨는데 차이점에 주목해서 자, 머릿속에 차이점을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가자. 알겠지? 만약에 정보가 너무 많아, 이 차이점이 너무 많아, 당연히 밑줄은 치는 건 당연하지만 자, 정보가 너무 많다면 우리가 뭐다? 그 옆에다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대상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세부적인 특징들 체크해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요, 여기서 선생님 잠깐 자를게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문단 내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오케이. 영상화 작업이라는 것, 존재 차원에서 의미의 차원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영상화 작업의 과정, 그 다음에 영상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이 있대. 자, 정보가 너무 많거든. 자, 이럴 때 정보량이 많다. 자, 오케이. 이렇게 정보 양이 많다. 0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떠냐면 그 다음 문단을 읽어 나가기보다는요. 자, 우선 내용 일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내용 일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서 뭐냐면 선지를 한두 개 정도 지워놓고 가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정보의 양이 많을 때 우리가 좀 약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몇 번 문제가 있냐면 117번 문제가 바로 뭐가 되죠?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 일치 문제 한번 확인되는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선지 봅니다. 1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카메라에서 렌즈는 영상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고민할 필요 있나요? 고민할 필요 있나요? 정답 1번이죠. 1번 끝난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자, 영상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렌즈이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지문 속에 있는 말 그대로 1번 선지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선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솔직히 여기 지문 같은 경우 얻어 걸린 겁니다. 얻어 걸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보량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뭐다? 내용 일치 같은 경우보다 앞에 있는 문단 읽을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 보면 오히려 보다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들 하나의 요령과 스킬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117번 문제는 자, 이걸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자, 두 번째 문단. 오케이. 자, 웹카메라라도 되게 좋은 거 샀거든요. 웹캠도요. 근데 쓰지는 못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갖고 가요. 선착순입니다. 10만 원 넘어갑니다. 비싼 겁니다. 웹캠 치고. 자, 그래. 개소리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선명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흐리게 나오는 아웃포커스요. 자, 아웃포커스. 오케이. 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문단을 그냥 한 문단을 점프해버렸네. 오늘 뭔가 마음이 뭔가 뒤숭숭숭한가 보다. 자, 좋아. 가볼게요. 자, 사진을 한 명 구석구석에 모두 선명하게 찍히는 걸 뭐라고 한다? 펜포커스. 자, 여기서 한번 볼게. 모두 선명하게 찍히는 걸 뭐라고 한다? 펜포커스라고 해. 인간의 눈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렌즈의 시각이야. 자, 여러분들 볼까요? 우리가 어떤 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때 모든 대상이 다 선명하게 보이나요?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자, 모두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걸 펜포커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거 가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사물을 구석구석 모두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은 움직이는 대로 순간순간 초점을 맞춰가기 때문에 펜포커스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는 펜포커스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냐면 진짜로 우리 시각, 우리 눈이요 펜포커스로 맞춰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을 맞춘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흐릿하게 나오는 아웃포커스 또한 오케이. 자, 아웃포커스 또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렌즈만의 시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읽지 마시라고요. 능동적으로 읽으시라고요. 능동적인 게 뭐라고요? 두 대상 차이점 언급하면 차이점 머릿속에 남기시라고요. 알겠죠? 그게 바로 능동적 읽기잖아요. 자, 모두 선명하게 나오는 건 펜포커스, 초점 맞춘 데만 선명하게 나오는 건 아웃포커스. 오케이, 차이점 머릿속에 인지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앞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뒷부분에 초점이 맞지 않거나 반대로 앞부분에 초점이 맞지 않고 뒷부분에도 초점이 맞은 사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자, 오케이. 화면 전체에 한 곳도 초점이 맞는데 이르면 이는 완전히 인간의 시각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도 초점이 맞지 않는 거. 자, 아무튼 인간의 시각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펜포커스와 아웃포커스의 차이점 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펜포커스, 아웃포커스 어떤 점? 차이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고 밑줄을 쳐놨다면 제대로 독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펜포커스와 아웃포커스는 피사체의 심도의 개념으로도 표현하기도 한다. 피사체의 심도. 새로운 화제가 나왔네요. 피사체의 심도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네. 자, 피사계 심도라는 건 일정 거리에 초점을 맞췄을 때 초점이 맞는 앞에서부터 뒤까지 거리, 초점이 선명한 범위를 뜻한다. 자, 오케이. 피사계 심도에 대한 개념 정리됐네요. 선명한 범위네요. 선명한 범위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봅시다. 선명한 범위가 길고 넓어요. 선명한 부분이 넓어요. 자, 선명하게 표현된 사진, 즉 펜포커스로 촬영된 사진은 피사체의 심도가 깊다라고 한다. 자, 펜포커스. 자, 뭐하다? 심도가 깊다. 자, 오케이. 하고 일정 부분 외에 흐릿한 사진, 무슨 포커스야? 아웃포커스. 아웃포커스는 어때요? 특정한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피사체의 심도가 뭐하다? 얕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선생님 계속 독해하시면서 어떤 게 주목하시는지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떤 두 대상의 차이점을 갖고서 굉장히 선생님이 뭐냐면 차이점 갖고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독해하실 때 이렇게 독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약간 이게 고1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저께 거 만약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고3 거 비문학 같은 거 보면 이거의 어떤 심화 버전이 올려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지문이라도요, 이런 원리를 알고 풀어가시면요, 어떤 어려운 지문도 독해가 됩니다. 알겠죠? 쉬운 지문부터 연습하셔갖고 그런 독해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나가자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좋아.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기에서 피사계의 심도가 여러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피사체와 사진기가의 거리.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약간 지문이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우리가 방향을 잡아봅시다. 좀 달라졌어요. 자, 오케이. 심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피사체와 사진기가의 거리, 찰상면의 크기, 찰상면 오른쪽 뜻풀이 나와있지? 빛을 받는 범위라고 얘기했어. 렌즈의 초점 거리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뭐한다? 결정된다. 자, 그러면 피사체와 사진기 간의 거리에 따라서 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찰상면의 크기에 따라서 심도가 어떻게 결정되고 초점 거리에 따라서 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상관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자, 오케이. 상관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상관관계라는 건 A가 커지면 B가 어떻게 변화한다. 그런 게 상관관계거든요. 자, 얘네와 심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상관관계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렌즈의 초점거리나 렌즈와 상에 맺히는 찰상면에서 자, 찰상면과의 거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개념이니까 체크해 볼게요. 렌즈와 그 다음에 찰상면까지 거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점거리가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선 동일한 촬영 환경이라도 찰상면의 크기가 커지면 자, 상관관계인데요.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렌즈와 그 다음에 찰상면 거리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근데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렌즈와 찰상면 간의 거리를 다른 말로 바꿨을걸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렌즈와 찰상면 간의 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점 거리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초점 거리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이란 다른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피사체와 사진기 간의 거리가 멀수록, 그래요. 자, 피사체, 사진을 찍히는 대상과 사진기 간의 거리가 보이지, 여기? 자, 거리가, 자, 어디에 돼 있을수록? 자, 멀어질수록 이라고 돼 있어요. 상관관계입니다. 자, 공간 좁아서 밑으로 내릴게요. 자, 멀어질수록 뭐 한다? 심도가 깊어진다. 자, 오케이. 자, 이럴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관계와 얘의 관계 우리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나왔을 때 A가 커지면 B가 어떻게 된다? 뭐가 커지면 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세요. 이런 게 바로 비문학에서 뭐다? 상관관계다. 자, 오케이. 이런 거는 살짝 왼쪽 페이지에 메모해놔도 괜찮다. 알겠지? 메모해놔도 괜찮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메모해놓은 것도 좋다. 아니면 내용이 단순하면 밑줄만 쳐 놓으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에 갑니다. 반대 상황. 우리는 뭐 빠르게 읽어낼 수 있어요. 자, 커요. 깊어져요. 작아지면 멀어집니다. 오케이. 얕아집니다. 길어지면 얕아지고 가까우면 얕아집니다. 뻔한 그 얘기 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찰상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다시 한번 얘기하죠. 렌즈와 찰상면 거리가 길어질수록 피사체와 사장기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사계의 심도는 뭐 하게 된다? 얕아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좋아요.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피사체 심도는 조리개 개방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리개랑 또 개념 나왔네요.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 개의 얇은 첩판으로 구멍을 만들어서 렌즈의 몸통에서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함으로써 화면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기기장치이다. 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조리개, 구멍.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조리대 크기를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치, F 넘버 또는 렌즈의 구경이라고 부른다. 자, 조리개 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경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어떤 구멍의 크기라고 해서 구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자. 조리개 수치가 낮아질수록 렌즈 구멍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자,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자, 여기 여러분들 밑줄 쳐야 되겠죠? 자, 아까 공부했잖아요. 이런 상관관계 나오면 정리하라고요. 수치가 낮아질수록 그 다음에 구멍은 어떻게 되죠? 크기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조리개이 개방돼요. 그렇지. 구멍이 커지면 열린 거잖아요. 초점이 맞는 부분이 좁아지고, 초점이 맞는 부분이 좁아집니다. 자, 좁아진다라는 것도 체크해 둬야겠죠? 자, 반대로 조리개 수치가 높아지면 구멍의 크기는 뭐하고? 작아져서, 자, 초점이 맞는 부분이 뭐하게 된다? 넓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지금까지 지문을 분석했던 걸 통해서 반석해 볼까요? 이거 초점인데 조점이라고 썼어. 자, 초점이 좁아졌다는 거 심도가 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자, 심도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얕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보자. 사진가는 이런 피사체의 심도의 변화를 유용하게 사용한다. 인물이나 정물 사진과 같은 주제를 부각시키고 배경으로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려는 시선. 그치? 피사체의 심도 정도를 얕게 하겠죠? 얕게. 자, 그 다음에 얕은 피사체 심도로 얘기하고 광활한 풍경과 같은 사진과 같이 근경에서 원경까지 초점이 골고루 맞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사체 심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주제를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지문 읽으면서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어저께보다 좀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보다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독해해 나가는 방법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대상 차이점이 나왔을 때 차이점 주목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두 대상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면 그 관계에 따라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3주 5일차 비문학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1번 문제 풀렸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선생님이 우리가 정리한 것들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낌 오셔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사진이 두 개 나와 있네. 그러면 이 지문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자, 펜 포커스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웃 포커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하나는 뭐가 될까요? 펜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치? 자, 펜 포커스. 하나는 뭐가 될까요? 아웃 포커스가 될 거라는 생각 여러분들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가와 나의 사진을 본다면요. 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뒤에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보이지만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맨 앞에 있는 것만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펜 포커스라고 하겠죠.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도가 깊은 거잖아요. 그렇지. 심도가 깊은 거. 자, 심도가 깊다라는 건 조리개 수치가 클 거고요. 구멍이 작고요. 초점이 넓어졌겠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무슨 포커스일까요? 자, 아웃 포커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심도가 깊어요. 얕다. 자, 오케이. 자, 1번 소지 가보도록 할게요. 가가 나에 비해서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 1번 갖고 고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선명한 부분이 넓으니까 1번 소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동일한 촬영 환경이라면 나에서 가가, 나보다 가가 초점거리가 짧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볼게요. 초점거리가 짧으면 심도가 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여기 볼게요. 놓치지 않았죠? 초점거리가 짧으면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 선지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요. 나가 카메라가 피사체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처럼 심도가 깊어지겠죠. 여러분들 느낌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선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알겠죠? 자, 선생님도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상관관계 또 나왔네요. 다른 조건이 높다면, 같다면, 나는 가보다 조리개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촬영했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볼까? 조리개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구멍의 크기는 어때요? 거꾸로 가니까 작아요. 초점이 뭐 해질 겁니까? 넓어질 겁니다. 심도는 뭐 할까요? 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나는 얕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출제 핵심. 뭐 갖고 출제를 했다? 자, 오케이. 이런 상관관계 갖고 출제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와, 근데 선생님은 이거 수업 준비하고 하면 할수록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자, 배경 지식도 넓혀지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글을 읽어내는 독해력 자체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 메이비 책이라는 건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메이비가 왜 만들어진지 알죠? 그렇죠. 매산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자,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니까. 근데 이 좋은 책을요, 갖고만 있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쓰레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 좋은 책 학원에서 다 칼라로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흑백으로 만들어줬더니 옛날에 선생님, 자, 책에 문제가 풀기 싫게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뭐냐면 거금 들여서 칼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 꾸준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뭐냐면, 우리가, 메이비 책이 학년별로 총 8권씩 구성되어 있거든요. 학년별로 총 8권, 고3까지 해서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촬영해서 올려서 여러분들 뭐냐면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캠코더도 샀고요. 아무튼 1년만 기다려 보세요. 1년 동안 쌓이면 어떤 거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지 갑니다. 사람들은 피사계의 심도가 깊은 사진에 익숙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펜 포커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익숙하게 느낀다라고 천문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소지 가볼게요. 아웃 포커스로 촬영한 사진은 초점이 맞는 앞에서 뒤에까지가 거리가 뭐하다? 짧죠. 펜 포커스는 깊고요.
자, 사진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조리개 수치를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쵸? 인물 사진 찍냐? 아니면 배경 사진 찍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죠. 이 괜히 지웠네. 4번, 조리개 수치를 변한다는 것은 렌즈 구멍을 크기를 작아지도록 조절했다는 뜻이다. 맞죠? 자, 5번, 찰상면 크기가 피사체 사진기 간의 거리보다 피사체 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얘네들이 심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적 없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120번. 자, 어휘 문제거든요. 사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오늘 좀 길었네요. 알겠죠? 좀 길었네요.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연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도념은요, 뭐 하고 싶냐면 어머니를 만나서 그 속세에 내려가고 싶어요. 그쵸? 하지만 주지신이 뭐였죠? 살생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다 읽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것만 좀 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친정모가 이야기하는 거. 찾으셨나요? 뒷장 친정모. 얘가 토끼 목도리를 풀상 뒤에다 감춰만 놨다면 모를까. 젊은 별자 얘기 들으니까 어젯밤에 딱 그 더러운 거, 아니 살생을 해갖고, 얘들아 불교에서 살생은 금기잖아. 자, 살생해서 만든 목도리였어. 자, 그 더러운 것을 그 관세음보살님의 부처님 목에다 걸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는구나. 어머니, 나 애 없이 살 수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애당초의 생각이 하나 안 먹었으면 모를까. 한번 먹여놓은 것을 잃고선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이 아이를 놀잇감처럼 삼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마디마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더 주셔야 됩니다. 절 속에서 뭐냐면 전생에, 자, 오케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한 몸이 죄만이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요. 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 죽어도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고 늘 말씀하셨잖아, 않습니까? 수다스럽구나.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자, 미망인을 보고서는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이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 이 죄가 많은 도녀미를 데려가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시려면 다시 이 절에 오지 마십시오. 와, 굉장히 단호한 태도 드러나고 있죠. 자, 제가 내용 자체가 우리가 간단해서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1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연구하고 공연한다고 할 때 감독이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소품 담담에다 네모 좀 쳐놓을게요. 소품 담담은 뭐죠? 물건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1번 선지 볼게요. 토끼 목도리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렇지. 도념이 살생한 거니까 중요한 기능을 해.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장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토끼 목도리 어때?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존재하지 실제로 우리가 작품 안에 등장한 적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하고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자, 122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희곡의 본질은 갈등의 문학이다. 1학년 때 1학기 때 지겹게 보았죠. 희곡은 갈등의 문학이다. 자, 갈등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동승에서 드러난 가치의 추구는 두 개의 갈래로 볼 수 있다. 그치? 이제 뭐 독해력이 좀 완성이 될 것 같아. 두 갈래로 나눴네? 차이점 정리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는 종교적인 가치관과 관련이 있고 불교의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속적인 인연을 끊고 살아야 되는 종교적인 삶에 대한 추구다. 하나는 종교적 가치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련이 맺고 있다. 세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추구가 그것이다. 부모님의 사랑도 여기서 세속적 가치야. 보기 안 읽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정답 4번 가보도록 할게. 4번. 친정모는 도념이 전생과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죄가 발생하여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뒤에 안 읽을게.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때? 종교적 가치관이야? 세속적 가치관이야? 자, 여기서 무슨 가치관이야? 종교적 가치관이지.
이는 도념의 앞날을 걱정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관련이 맺고 있다. 세속적 가치관 X치고 무슨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자, 6일차를 여러분들 내일 푸셔야 되는데요. 6일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화법, 장문, 문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6일차는요,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아마 토요일날 올려드릴 것 같은데. 자, 올려드릴 건데 몇 번부터 올릴 거냐면, 화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문도요. 자, 제가 문법부터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 128번부터요. 128번부터 어디까지 올릴 거냐면 132번까지 올릴 겁니다. 문법 문제예요. 자, 근데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1학기 때 문법 공부하셨거든요. 문법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가냐? 아닙니다. 까먹습니다. 계속 까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최소 5문제씩 풀면서 뭐냐면 선생님이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관련된 개념을 자꾸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잊혀져가는 그 지식들을, 정보들을 여러분들 다시 환기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이 문법적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두고 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해설 강의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짧을 거지만 그래도 문법 문제 꼭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셔서 여러분들 자꾸 반복될 거거든요. 문법은요. 반복됨으로써 여러분들 자기 걸로 완벽하게 체화라고 하죠. 몸으로 완벽하게 익숙하게 만든 건 체화라고 하죠.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금요일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